안녕하세요. 문학축조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연인입니다. 전후 프랑스 문학사에서 가장 문제적인 작가 중 하나로 꼽히는 마르그리트 듀라스는 1914년 베트남에서 태어납니다. 그 당시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대학에 진학하면서 프랑스로 돌아간 듀라스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법학, 정치학 등을 공부합니다. 잠시 식민지를 담당하는 정부 부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기도 했었다는데요. 1941년부터는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50여 년간 70여 편의 작품을 남긴 다작의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런가 하면 다양한 정치 이슈에서도 의견을 개진하던 사회 참여도 활발한 작가였습니다. 작가로서 그녀는 소설 분야뿐 아니라 영화 시나리오 분야에서도 활약했었죠. 1984년 발표된 연인은 그의 불어권 최고권위의 문학상인 곤쿠르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여러 국가에 번역되어 소개된 유명한 소설이죠. 1993년에는 영화화되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앞서 작가가 베트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소개했었는데요. 이 소설은 이를 반영한 것인지 베트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길지 않은 소설이기 때문에 만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쉽게 읽을 수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서술 방식도 용이하지는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특이하게도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프랑스 사람으로 당시 프랑스의 식민지인 베트남에서 살고 있죠. 가족으로는 큰오빠와 작은오빠, 그리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나중에 주인공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중국인 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엘렌 라고넬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등장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프랑스령 베트남에 살았던 프랑스 사람으로서 백인 여성인데 지금은 파리에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베트남에 살고 있던 10대였을 때, 정확히는 15세쯤의 경험담을 지금은 작가가 된 현재의 그녀가 서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죠. 그녀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큰오빠, 작은오빠, 그리고 주인공 자신까지 모두 5명으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3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제일 편애하던 자식은 큰아들이었고 건달이나 다름없는 주인공의 큰오빠는 동생들을 학대하며 집안의 무법자로 행세하죠. 작은오빠와 주인공은 이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깊은 유대감을 가지게 되고 큰오빠에 대한 반감이 쌓여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급격히 가세가 기우는 바람에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공공연히 매춘행위를 하고 있었고 주인공도 은연중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었죠. 주인공은 사이공이라는 곳의 국립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주인공이 15세가 되던 어느 날 방학이 끝나 어머니를 떠나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메콩강을 건너야만 했는데 나룻배에서 그녀는 고급 리무진을 타고 있는 부유한 중국인의 눈에 띄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베트남에서 보기 드문 백인이었을 뿐 아니라 하이힐과 남자 중절모 등 눈에 띄는 복장을 하고 있어 그의 눈에 들었던 것이었죠. 그는 주인공에게 접근하여 원한다면 자신의 리무진으로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고 주인공이 그것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알고 보니 그 중국인은 대단한 부호의 상속자였고 파리에서도 2년을 생활한 적이 있어 불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날 이후 주인공은 그 중국인의 리무진을 타고 등하교를 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주인공을 태워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두 사람의 나이 차이와 주인공이 미성년자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죠. 두 사람은 자주 육체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는 웬일인지 처음 관계를 가질 때 눈물을 흘리고 두 사람은 커다란 쾌감을 느낍니다. 그는 주인공을 무척 사랑하지만 차마 그녀와 결혼까지 결심하지는 못하는데 그의 완고한 아버지가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는 강압적인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막대한 유산에 매여 자립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그의 가슴에 응어리져 슬픔의 근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주인공의 연인인 중국인은 주인공의 가족들을 초청해 식사를 하죠. 그녀의 어머니는 자기 딸이 돈 많은 남자를 잡은 것에 내심 흡족해하고 두 오빠는 먹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오빠는 동생의 연인이 백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는 사실에만 주목해서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죠. 주인공과 중국인의 연인 관계는 지속되는데 기숙사가 아닌 그의 집에서 자주 외박을 하는 그녀를
엘렌 라고넬이라는 친구가 무척 걱정합니다. 엘렌 라고넬은 순수한 소녀였고 상당히 아름다운 몸매를 가져 주인공의 부러움과 동경을 사고 있었는데 엘렌은 주인공이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프랑스로 돌아가 둘은 헤어지게 되죠. 한편 주인공이 중국인 남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사실이 학교에 소문나면서 주인공은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는 주인공에게 조만간 프랑스로 귀국할 계획임을 알리고 중국인 연인도 차마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주인공과 결혼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해지죠. 주인공은 결국 베트남을 떠나 80일간의 긴 항해를 거쳐 프랑스로 되돌아오고 그녀의 중국인 연인도 다른 여자와 결혼합니다. 몇 해가 흐르고 그녀의 옛 연인이 부인과 함께 파리에 와서는 전화를 걸고 자신이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전하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제목인 연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연인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 소설이 일종의 연애소설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설의 주된 줄거리는 주인공인 나라는 인물이 베트남에서 중국인 남성을 만나 연애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소설은 단순한 연애소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것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슬픔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의 연인인 중국인 남성은 주인공과의 첫 관계를 가질 때부터 왠지 모르지만 슬프게 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의 슬픔의 근원은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살길 원하지만 그로부터 물려받을 막대한 유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에서 옵니다. 그의 슬픔이 얼마나 극진한 것이었는지 이 소설의 화자이기도 한 주인공은 그와 미래를 즐겼던 그의 저택을 이렇게 묘사하기까지 하죠. 마치 메콩강을 향해 세워진 계단으로 둘러싸인 사대의 커다란 별장 같은 그 집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것은 난파선 같은 비탄의 장소이다. 그녀가 연인의 집을 비탄의 장소라고 기억하는 이유는 비단 연인의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슬픔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슬픔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의 연인이 슬픔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나는 그에게 말한다. 이 슬픔이 내 연인이라고. 어머니가 사막과도 같은 그녀의 삶 속에서 울부짖을 때부터 그녀가 항상 나에게 예고해준 그 불행 속에 떨어지고 마는 내 연인이라고. 주인공은 자신의 삶에 불행과 슬픔이 예고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과 그녀의 연인의 눈물과 슬픔, 비탄은 어쩌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근원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각자의 슬픔의 요소를 안고 남몰래, 때로는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죠. 그러므로 이 작품의 제목인 연인은 단순히 사랑의 대상이 되는 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도저히 뗄 수 없는 근원적인 슬픔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작품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장편소설 중에서도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접근하기 쉬운데 막상 책을 읽다 보면 상당히 읽기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불필요한 묘사가 많아서도 아니고 특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도 아니라 서술이 토막토막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은 주인공이 자신이 베트남에서 겪었던 일들을 회고하며 서술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주인공은 마치 한 줄기의 강물처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각난 퍼즐들을 뒤죽박죽 줍듯이 하고 있죠. 파편화된 기억을 바탕으로 생각나는 대로 주워 섬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쓰고 있는 것 같은 서술 방식 때문에 줄거리가 끊어지고 시간적 배경도 혼란스럽게 엉켜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작가 마르그리트 듀라스는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이 소설을 쓴 것일까요? 물론 작가의 의도를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사람이 기억하는 방식을 그대로 옮기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도리어 이 소설을 서술하는 방식처럼 조각조각난 기억들이 특별한 순서 없이 뒤섞여 떠오르고 모자이크를 만들듯 이어붙여야 비로소 기억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그렇게 기억하기 때문에 더욱 아련하게 느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작가는 기왕에 나이가 든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을 택한 김에 사람이 실제로 기억을 떠올리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 아닐까요? 분절되고 파편화된 기억을 이어붙이는 소설 속 화자의 모습이 비록 어색하지만 낯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렌 라고넬이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며 심지어 주요 인물인 중국인 연인, 어머니, 오빠들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들의 이름을 상당히 궁금해하며 소설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예외적으로 플레임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엘렌 라고넬이죠. 주인공이 기숙사 친구로 추정되는 이 엘렌 라고넬이라는 인물은 작품 속에서 줄거리를 봤을 때 그다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유독 이 인물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렌은 주인공이 생각하기에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죠.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거의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 이 세상의 어떤 남자라도 그 매력으로 이 세상의 어떤 남자라도 소유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주인공이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엘렌은 자신의 매력을 남자들을 유혹하는 데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는 순수한 소녀로 그려주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엘렌은 주인공이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경우에 가지게 되었을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첫 부분에서 자신의 나이든 모습을 거울을 통해 바라보는 주인공, 화자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죠. 나의 삶은 아주 일찍부터 너무 늦어버렸다. 18살에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렸다. 그녀는 그녀의 표현대로라면 15살 반이 되던 나이에 일찍이 남자를 알아버렸고 매춘부 소리를 들으며 쾌락에 눈뜨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삶은 아주 일찍부터 늦어버렸다고 평가하는 것이고 18이 될 무렵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인공과 정확히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엘렌 라고넬의 모습은 주인공이 동경할 만한 이상적인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엘렌을 강조해서 주인공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떠올리게 만든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연인줍줍이었습니다. 로맨틱한 느낌을 주는 제목과 다르게 인간의 깊은 심연에 있는 슬픔을 끄집어내는 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